소설 들려주는 여자. 오늘처럼 조용한 일요일에는 혼자 푸른 숲속에 들어가 자연의 품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 저 밖에 인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듯 느껴지고 그 느낌마저 없어질 정도로 고요해지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나의 사랑이 가슴에 되살아나 신비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녀에게로 나를 이끈다. 그러면 수백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 나의 수호천사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나의 회상은 이 유한하고도 무한한 불가사의한 사랑의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게 되는 것이다. 서랍 안에는 소중한 사람이 소중히 간직했던 편지들이 들어있다.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막스 밀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소설. 독일인의 사랑. 도서출판 더 클래식.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동양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막스 밀러라고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겨울나그네로 유명한 독일의 낭만파 서정시인 비렐름 윌러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시인이나 음악가가 되고자 했으나 1841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해 문헌학과 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논문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등을 익혔으며 고대 인도의 문화와 언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막스 밀러는 전생애 동안 오직 한 권의 소설을 남겼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1856년에 쓰인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1857년 작가 미상으로 출간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소년 시절 우연히 영주의 저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저택에서 병약하게 태어나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두 남녀가 나누는 사랑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타인과 타인이 만나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고전으로 남아 막스 뮬러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위대한 작품,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도서출판 더 클래식, 배명자 옮김. 독일인의 사랑. 막스 뮬러. 서문. 이제는 묘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앉았던 책상에 한 번쯤 앉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제는 묘지의 성스러운 평화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성스러운 비밀이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서랍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서랍 안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편지들이 들어있다. 사진, 리본, 그리고 페이지마다 메모를 한 책도 있다. 이제
누가 이것들을 읽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 빛바래고 부서진 장미꽃잎을 다시 모아 상큼한 향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이 지폈던 불, 고대인들이 가장 귀한 것을 태웠던 바로 그 불이 여전히 이런 유품이 가서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영원히 눈을 감은 책상 주인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글들을 뒤에 남은 친구들이 꺼림칙해하며 읽는다. 그래서 서둘러 대충 훑어보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종이들은 불 속에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른 후 영원히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불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이다. 처음에는 고인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읽히려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독자가 생겨 차라리 세상에 널리 소개하기로 했다. 가능한 많은 글들을 싣고 싶었지만 원고들이 워낙 심하게 뒤섞이고 손상되어 정리하여 편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1866년 1월 옥스퍼드에서 막스 밀러.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신비의 숲을 지나왔다. 우리는 모두 황홀경에 눈을 떠본 적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적셨던 때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몰랐다. 그때는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었고 우리는 온 세상에 속했다. 시작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하늘처럼 맑고 오랑캐꽃의 향기처럼 신선하며 주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거룩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어린 시절의 신성한 평화를 깨는 걸까? 어째서 이런 천진난만한 삶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에서 갑자기 끌어내어 외롭고 쓸쓸한 어두운 삶으로 들여보내는가? 근엄한 표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말자. 어린아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답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봉오리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고 나비가 죽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은 무엇인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그러나 인생의 봄을 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생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우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봄날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내게도 봄날이 찾아왔군 하고 감탄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로운 숲속 보드라운 이끼 위에 무거운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초록 잎사귀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지? 다 잊은 듯하다. 기억의 책은 집에 있는 낡은 성경과 같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색이 바래고 해져 너덜거리며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다. 몇 장을 넘겨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에서야 점차 깨끗해져서 읽을만해진다.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적힌 속지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기억의 책에는 그런 속지가 없고 대신 깨끗한 문서 한 장이 발견된다. 세리의 증서.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와 대부모가 누구인지 적혀 있어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없는 해적판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작을 떠올리려고 하면 금세 모든 생각과 기억이 멈춰버리니 말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다시 끝없는 그 이전으로 달려가면 시작이라는 심술궂은 놈은 자꾸 달아나서 우리의 기억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가기 위해 달려가면 하늘은 자꾸 달아나서 언제까지나 저 위에 있고 어린아이는 결국 지쳐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존재의 시작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흠뻑 젖은 강아지가 물을 털어내듯 우리의 기억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기묘한 장면 몇 개뿐이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나의 시작을 떠올리면 처음으로 별을 보았을 때가 기억난다. 아마도 별들은 그전에도 이미 나를 여러 번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는데도 추위 때문인지 어떤 공포 때문인지 소름이 돋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하자면 나는 평소보다 각별히 내 작은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반짝거리는 별을 보여주었고 나는 별에 감탄하며 분명 어머니가 별을 그토록 아름답게 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품이 다시 따뜻해졌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있을 때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거리며 고갯짓을 했고 벌들이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바람소리도 들렸다. 그때 작은 몸체에 날개와 가느다란 다리가 여럿 달린 곤충이 때로 날아들어 내 이마와 눈 위에 앉더니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눈이 아파왔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이를 어째 못된 모기가 눈을 물었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고 파란 하늘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짙은 보라색 꽃의 싱그러운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오랑캐꽃을 보면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 살며시 눈을 감고 짙은 보라색 하늘을 마음에 그려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별이나 오랑캐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린 일이다. 부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를 깨웠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는 황금색 십자가가 달렸으며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쇠창살 틈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춥고 쓸쓸했으며 아쉽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로 교회 앞을 지날 때면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부활절 새벽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내 그쳐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낡은 교회는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 그리고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첨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났다. 벼랑간 높은 창에서 반사된 밝은 빛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눈을 감았고 빛은 감은 두 눈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향을 발하게 했으며 마음을 울려 노래하게 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교회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부활절 찬송이라고 했다. 그날 내 영혼을 속속들이 파고든 경쾌하고도 성스러웠던 그 노래가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 노래는 루터의 단단한 가슴 속까지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였으리라.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혹은 스코틀랜드 고산지대나 티롤 같은 곳에 소박한 민요를 접할 때면 낡은 교회의 높은 창문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듯하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상들 사이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의 모습, 정원, 포도넝쿨, 부드러운 푸른 잔디, 그리고 내가 아끼던 낡은 그림책이 떠오른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나 그 뒷장부터는 훨씬 선명하고 뚜렷해진다. 이름과 모습들이 여러 떠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회상이 내 기억의 책 속에 적혀 있다. 어린 시절에는 먹구름이 끼었다가도 금방 개는 법이다. 미지근한 눈물비만 잠깐 뿌린 뒤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오래지 않아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후작 부인은 내게 손을 내밀어 키스를 허락했다. 후작 부인은 어린 공자와 공녀를 데려와 나와 같이 놀게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다. 학교에서 돌아와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당시 나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방과 후에만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다.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그곳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어머니가 가게 진열장을 가리키며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을 꼬박 벌어야 겨우 살 수 있다던 장난감들이 성에 가면 다 있었다.
그리고 후작 부인에게 부탁만 하면 장난감들을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고 어떨 땐 그냥 가져도 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만 사준다던 근사한 그림책도 그 성에서는 책장에서 마음대로 꺼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었다. 공자가 가지고 노는 물건들은 모두 내 것이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글자 그대로 어린 공산주의자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후작 부인이 뱀 모양의 황금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다. 후작 부인은 그 팔찌를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놀래줄 생각으로 그것을 팔에 감은 채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한 하녀를 만났는데 내 팔에 감긴 뱀을 보여달라면서 이 황금 뱀 하나면 감옥에 있는 남편을 구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서슴치 않고 그 팔찌를 하녀에게 주고 집으로 달려갔다. 다음 날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 가엾은 하녀가 성에 끌려와서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녀가 내게서 팔찌를 훔쳤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 팔찌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고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집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 먼저 후작 부인에게 꼭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꽤 오랫동안 빨강과 파랑을 혼동했던 것처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일은 내게 혼란을 주었고 급기야는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은화 1그로셴을 주었다. 사과는 5페니밖에 하지 않았다. 1그로셴을 내자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아 거스름 돈이 없으니 1그로셴어치를 사가라고 했다. 마침 주머니에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아주머니에게 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쁨에 동전을 내밀며 자, 이걸 줄게요. 이제 거슬러 줄 수 있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말뜻을 잘못 알아들은 아주머니는 은화를 되돌려주고는 동전을 받아 넣었다. 거의 매일같이 성에서 공자들과 놀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배웠던 그 시절의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후작에게는 백작 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나중에 재혼을 했다. 마리아를 언제 처음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차츰차츰 걸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다 점차 선명해지고 점점 내게 다가오더니 마침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먹구름 베일을 호련히 벗은 달림처럼 내 영혼 앞에 섰다. 그녀는 늘 병마에 시달렸고 말수도 적었으며 언제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노는 방에 올 때도 침대에 누운 채였다. 하인 2명이 침대를 옮겨왔다가 피곤해하면 다시 옮겨가곤 했다.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2 손은 반듯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눈에는 가늠하기 힘든 깊은 신비가 서려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 소녀도 역시 남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따금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그러면 뭔가가 온몸에 흐르는 기분이 들어 나는 말도 못하고 꼼짝 않고 서서 그녀의 신비하도록 깊은 눈만 들여다보았다. 우리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좇고 있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그녀는 불평이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그저 하얀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어떨 때는 몸이 퍽 좋아졌다면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새벽빛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당시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보였지만 근엄하고 조용한 태도로 미뤄보면 이미 어린애는 아닌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가 저절로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모두들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착하다느니 귀엽다느니 그녀에 대한 얘기는 온통 칭찬뿐이었다. 맥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그녀를 보며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결국에는 관에 누워 무덤까지 옮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럴 때면 저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속으로 묻곤 했다. 포근한 천사의 품에 그냥 안겨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 성화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면 그녀 혼자 아프게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 그녀의 고통을 일부라도 나눠 가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나의 감정을 그녀에게 모두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나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뭔가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달려가 목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런 행동은 기운 없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할 터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가 노는 방으로 그녀가 옮겨져 왔다. 얼굴은 아주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여느 때보다 더 깊고 빛났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우리를 불렀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견진성사도 받았단다. 그래서 이젠 하느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물론 너희들과 더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지만 말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겠지. 그렇더라도 나를 까맣게 잊지는 말아줘. 그래서 너희들 모두에게 반지 하나씩을 선물로 주려고 해. 우선은 둘째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크면 점차 옆으로 옮겨 나중에는 새끼 손가락에 껴줘. 평생 그렇게 끼고 있어야 해. 그래 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한 뒤 5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하나씩 뺐다.
반지를 빼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슬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상냥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껌뻑거렸다. 그녀는 첫 번째 반지를 제일 큰 동생에게 주며 입을 맞추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지는 두 여동생에게, 네 번째는 막내에게 주며 일일이 키스해 주었다. 나는 꼼짝 않고 곁에 서서 그녀의 흰 손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한 듯 몸을 뒤로 기댔다. 그때 내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어린아이의 눈은 입보다 훨씬 솔직하기 마련이라 그녀는 내 마음을 다 알아차렸을 것이다. 남은 반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나를 남으로 여겨 동생들보다 덜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까닭 모를 서운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끊어져 나가는 듯했다. 이 아픔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시선을 피했지만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손을 내 이마에 올리더니 나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송두리째 발각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반지를 뺐다. 이 반지는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가 가지고 가려던 거야. 하지만 네가 지니고 있으면서 세상에 없는 나를 생각해 주는 편이 더 좋겠어. 반지에 새겨진 글을 봐. 주님의 뜻대로. 너의 마음에는 격함과 유순함이 들어있어. 살면서 격한 마음은 누그러뜨리되 유순한 마음을 완강하게 하진 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고는 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반지를 주면서 키스해 주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소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천사의 온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소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그녀에게 바쳤다. 소년의 사랑에는 청년이나 장년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진심과 진실 그리고 순수함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남이고 내가 사랑을 표현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엄숙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닿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슴을 누르던 모든 아픔 또한 말끔히 사라졌다. 나는 외롭지 않았고 남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 그녀와 함께 그녀 안에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내게 반지를 주는 것은 그녀 입장에서 희생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반지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올라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해버렸다. 이 반지는 날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네 것은 모두 내 것이니까.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반지를 받아 다시 손가락에 끼고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네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렴.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오래된 성과 보리수를 지나며 말탄 보초병과 높은 계단을 건너다 보았다. 내 마음속에 여러 회상들이 떠올랐다. 성을 드나들지 않은 지 벌써 여러 해였다. 후작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나와 함께 놀던 마다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이탈리아로 갔다. 새 영주의 주변에는 주로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 있었고 영주 역시 이들과의 교제를 즐겼으므로 나 같은 옛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런 이유 말고도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독일 국민의 궁핍과 독일 정부의 부정에 눈을 뜨게 된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자유당의 구호에 익숙해졌고 왕정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공경받아 마땅한 존귀한 집안에서는 천박한 언행으로 통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오랫동안 성의 높은 계단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내가 거의 날마다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워했던 마음 깊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며 현실적인 존재일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났다. 그녀는 나의 수호천사였고 언제나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또 다른 자아였다. 그녀가 어떻게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나의 공상이 소년기 하늘에 희미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현실에서 본 희미한 밑그림에 뚜렷한 초상화를 그렸을 터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의 대화 형식으로 바뀌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믿는 것, 보다 나은 자아 등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고 내가 그녀에게 바친 것이며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이었다. 또한 수호천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후작의 딸 마리아한테서 온 영문 편지였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당신이 잠시나마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난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군요. 괜찮으시다면 옛 친구인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스위스 별채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리아. 나는 즉시 영문으로 답장을 썼다. 오후에 찾아뵙겠노라고. 방 안에 눈에 익은 물건들이 많아 기분이 좀 묘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었고 그 외에 새로운 물건들, 구체적으로 말해 초상화들도 대학 기숙사에 걸려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피아노 위에 걸린 베토벤, 핸델, 맨델스존의 초상화는 내가 직접 골라 내 방에 걸어둔 것과 똑같았다. 고대의 입상 중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밀로의 비너스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책상에는 단테 전집, 세익스피어 전집, 타울러의 설교집, 독일 신학, 리케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스의 시집, 그리고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전부 내 서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책들로 얼마 전에도 내가 손에 들었던 작품들이었다. 나는
깊은 상념에 빠져들다 이내 생각을 털어내고 돌아가신 후작 부인의 초상화 앞에 섰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어릴 때부터 자주 보았던 두 남자가 침대에 누운 마리아를 방으로 옮겼다. 아, 그 모습이란.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호수같이 잔잔했다. 두 남자가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신비로운 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았고 이윽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옛 친구잖아요. 내 생각에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니 거리를 두는 예의를 차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반말하기도 곤란하니 영어로 말하면 어떨까요? Do you understand me? 이렇게까지 반갑게 맞아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가면 무도회가 아니었다. 한 영혼을 갈망하는 또 하나의 영혼이 있었다. 변장을 하고 검은 가면을 썼어도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두 친구의 인사가 있었다. 나에게 내민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말했다. 천사와 얘기할 때는 친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형식과 습관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기가 얼마나 어렵던가. 대화가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서먹해졌다. 나는 침묵을 깨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세상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다 해도 날개를 감히 펴지 못하고 조금만 높게 날아올라도 어딘가에 부딪힐까 겁을 내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때때로 사람들은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살고 싶어 하죠. 나뭇가지 위에서 만나 서로 소개하지 않고도 함께 노래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새 중에는 부엉이나 참새 따위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새들은 서로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나치는 편이 나아요. 정말로 인생은 시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시인이 진리와 아름다움을 완벽한 음률로 노래할 수 있듯이 인간은 온갖 사회적 속박에 굴하지 않고 사고와 감정의 자유를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문득 플라톤이 한 말이 떠올랐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것. 그것은 묶여있는 낱말 안에 깃든 자유로운 정신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온화하면서도 장난기가 섞인 미소로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내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고독이에요. 종종 젊은 남녀들이 가엾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은 사랑이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자기 영혼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고 훌륭한 남자친구로부터 듣는 충고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 갈등을 멀리서 지켜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기사의 도를 다시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나 사랑이라고 불리는 감정이 끼어들게 되니까요. 두근거리는 가슴, 희망의 물결,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희열, 달콤한 감상, 때로는 이에 타산까지. 다시 말해 순수한 마음의 고요한 태양을 어지럽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이 어렸다. 오늘은 그만 말해야겠어요. 주치의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맨델스존의 이중주가 듣고 싶어요. 옛날부터 당신이 즐겨 연주했던 곡이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옛날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어 놓았을 때 그녀의 새끼손가락에서 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였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앉아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두 이해했는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가련한 병자는 늘 관대함을 기대하죠.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힘주어 꼭 잡고 말했다. 이것으로 됐어요. 굿바이.